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죠.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루소의 치열한 고민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정말이지 마치 폭탄 선언 같아요. 수세기 동안 정치 사상에 엄청난 울림을 준 문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어째서 이 사회 속에서는 온갖 제약과 규칙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거대한 모순을 정면으로 딱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루소가 앞으로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요, 과거를 한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 이 쇠사슬은 과연 정당한가? 라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책, 사회의 계약론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루소가 제기한 이 쇠사슬에 묶인 인간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기존의 잘못된 권위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격파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소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 바로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유가 탄생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법이나 규칙 같은 사회적 권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은 자유를 또 갈망합니다. 이 둘, 권위와 자유는 영원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론 제1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루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사회 질서는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저절로 솟아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지은 집과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합의, 즉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집이 튼튼하고 살만한 곳인지 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낡고 부실한 기초를 허무는 거겠죠. 루소 역시 자신의 이론을 세우기 전에 기존의 권력을 정당화했던 낡은 생각들을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국가는 거대한 가족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루소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은 아이의 생존이라는 필요에 기반한 자연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자발적인 약속에 위한 인위적인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 수고를 보상받지만 통치자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지배하고 명령하는 즐거움을 누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을 본떠서 국가를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운명을 타고난다고 주장했던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루소는 이들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문장처럼요. 어떤 사람이 노예인 건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이 그를 노예로 만들었고 그 쇠사슬에 묶인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벗어나려는 욕망마저 앗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자, 루소가 무너뜨릴 두 번째 거짓된 권위는 바로 힘이 곧 권리다라는 생각, 이른바 강자의 권리입니다. 루소는 이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명할 수 없는 헛소리인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논리로 증명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힘 앞에서 도망치는 건 그 힘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 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힘에 굴복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나 어쩔 수 없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에 권리라는 말을 덧붙이는 건 그저 힘 위에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씌우는 것과 같아요. 힘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권리는 진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루소의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명쾌합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강도가 권총을 들이미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갑을 내어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게 강도에게 내 지갑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에게 지갑을 줄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저 힘에, 총이라는 물리적인 힘에 굴복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힘은 복종을 강요할 수는 있어도 그 복종을 결코 정당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힘은 결코 권리가 될 수 없다. 강자의 권리라는 허상을 이렇게 깨부순 루소는 이제 진짜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해야 할 정당한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그의 다음 여정입니다. 이제 루소는 마지막 거짓된 권위, 바로 노예제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여러 반론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던지는 행위는 그 어떤 대가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그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통치자가 평화를 보장해준다고요? 루소는 그걸 비웃습니다. 그건 마치 잡아먹히기 직전에 양이 누리는 평화와 같다고 말이죠. 전쟁에서 진 포로를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 역시 루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는 이 표에서 보듯 전쟁이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군인도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순간 더는 적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죽일 권리가 애초에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죽일 권리에서 어떻게 노예로 삼을 권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 루소의 명쾌한 논리입니다. 이처럼 루소는 노예와 권리라는 두 단어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서로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개념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이로써 힘, 자연, 전쟁에 기대서 권력을 정강화하려던 모든 낡은 시도들은 그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결국 루소가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것입니다. 혈통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만이 정당한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낡은 건물의 잔해를 모두 치웠습니다. 루소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집니다. 정부나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주체가 되는 인민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루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슬라이드 왼쪽의 집합체는요, 그냥 한 명의 지배자 아래 흩어진 개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냥 흩어진 개인들이죠. 여기에는 공동의 목표도 유대감도 없이 오직 주인과 노예 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결합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팀을 이룬 것과 같은 진정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왕을 뽑거나 정부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우리 이제부터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다 함께 합의하는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저 힘에 눌린 개개인의 굴복일 뿐이지 공동체로서의 인민이 내린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주인을 원하는 100명이 원하지 않는 10명을 대신해서 투표할 권리를 어떻게 갖는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조차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자는 최초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최초의 약속이야말로 모든 사회의 진정한 초석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짓된 권위의 기반을 모두 허물고 사회의 진정한 토대는 최초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정당한 권위의 문제에 대한 루소의 최종 해결책, 바로 사회의 개혁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루소가 풀어야 할 최종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면서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이전처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풀어내야 할 위대한 퍼즐입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소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빛나는 부분, 전면적 양도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말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모두가 자신을 남김없이 전부 내놓기 때문에 조건은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누구 하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이 없죠. 둘째, 누구도 꼼수를 부리거나 남겨두는 것 없이 양도하기에 결합은 완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모두에게 주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을 얻게 되므로 완벽한 상호성이 성립됩니다. 결국 내가 잃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얻게 되는 완벽한 등가 교환인 셈이죠. 이 문장이 바로 그 계약의 내용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의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계약을 하는 순간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정치 공동체로, 하나의 유기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으니 그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겠죠? 루소는 이 새로운 용어들을 아주 정밀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새로운 정치 용어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개인의 이중적인 지위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공동체의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권자이자 시민인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표할 때는 주권에 참여하는 시민이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낼 때는 신민이 되는 거죠. 이 두 역할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 즉 공동체 전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약속이나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내 몸이 내 팔을 해치려고 할 리가 없듯이 공동체 전체가 그 구성원인 개개인을 해치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는 그 정의상 항상 공동의 이익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금 같은 신민의 의무는 쏙 빼놓고 복지 혜택 같은 시민의 권리만 누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일종의 무임승차자가 나타나면 이 사회계약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루소의 대답은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구절로 이어집니다. 바로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공동체 전체에 의해 자유롭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심오한 통찰이 담긴 말이죠. 루소에게 이 강제는요, 개인이 눈앞에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약속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사회 계약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소속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루소는 이 변화가 한 인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는 아주 심오하고 근본적인 변신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인은 죽고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인용문이 그 변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은 어리석고 상상력 없는 동물 대신 지적인 존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즉, 그저 본능과 충동에 따라 움직이던 존재에서 이제는 정의와 의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회계약이라는 위대한 거래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무제한의 자연적 자유를 잃는 대신 공동체가 보장하는 안전한 시민적 자유를 얻습니다. 힘으로 차지했던 불안정한 소유는 법으로 보호받는 안정적인 소유권이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득은 바로 이겁니다. 욕망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에 따르는 도덕적 자유, 즉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루소가 제1권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힘이나 지능면에서 불평등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계약이라는 이 위대한 발명은 법과 약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계약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루소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제1권을 마무리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 과연 진정한 평등일까? 아니면 그저 가난한 자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자를 계속 부유하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사회 계약이 진정으로 모두에게 이롭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남기면서 이어질 그의 논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국가는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지, 이런 질문들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사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18세기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내놓은 아주 혁명적인 대답이 담긴 책, 바로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국가의 정당성이 무슨 왕의 권위나 신의 명령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동의, 바로 이 합의에서면 찾아야 한다고 선언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진 소중한 자유를 고스란히 지키면서도 다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놀랍고도 대담한 해법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갖는 권리든 전쟁에서 이긴 자가 진자에게 갖는 권리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복종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게 곧 옳은 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루소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오직 약속, 우리 모두가 서로 맺은 합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당한 권력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칼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뜻이죠. 자, 이제부터 그 위대하고도 결정적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체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인류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어떤 가상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개인이 오직 자기 힘 하나만 믿고 살아가던 태초의 자연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루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라는 게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위협이 마치 거대한 폭풍우처럼 개인을 덮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굶주린 맹수들, 끝없는 굶주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거죠. 각자가 자기 힘만 믿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류는 그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뿐이에요. 자, 이제 인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합치거나 바로 이 절박한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좋아요. 생존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뭔가요? 바로 내 몸을 지키는 힘과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힘을 합치려면 이 도구들을 공동체에 어느 정도 내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걸 내놓는 순간 나는 나를 지킬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라는 큰 힘에 속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루소가 풀어야 했던 가장 크고도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자, 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루소의 대답이 바로 그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수준을 넘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회 창조 설계도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적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장이 사회계약이 이루려는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곱씹어 볼까요? 모두의 힘을 합쳐서 나 한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되 그 과정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면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 즉, 우리가 되면서도 온전한 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와, 언뜻 보기엔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루소는 과연 어떤 묘안을 생각해냈을까요? 루소의 해결책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고 급진적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계약의 조항은 딱 하나, 바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각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 모든 힘,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넘겨주는 거죠. 잠깐만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죠?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계약이라니? 이게 어떻게 자유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유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처럼 들리는데요? 모든 것을 바친다. 정말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바로 여기에 자유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째,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놓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은 완벽하게 평등해집니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혼자 특별한 이익을 챙길 수가 없게 되죠. 둘째, 이것만은 내 고유한 권리니까 못 내놓겠어 라고 남겨두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다툴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결합에 어떤 균열의 여지도 없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발한 세 번째 논리가 나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어떤 특정 왕이나 지배자에게 바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 역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른 형태로 되찾는 셈이고 오히려 내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공동체라는 더 강력한 힘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사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이제 우리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몸을 움직이는 심장이자 영혼, 그게 바로 일반의지입니다. 이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루소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인데요. 이건 단순히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의견을 더한 전체 의지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어디에 놓을지 투표한다고 해보죠. 각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놓자고 주장하는 건 사적인 의지입니다. 이 모든 사적인 의지를 그냥 다 더한 게 전체 의지고요. 반면에 일반 의지는 우리 마을 전체의 가장 이로운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는 공동의 이익, 즉 공동선을 향한 의지입니다. 사회계약은 바로 이 일반 의지를 최고의 지도 원리로 삼는 공동체를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 즉 일반 의지를 가진 공동체가 탄생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용어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집단적 인격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소는 아주 정교하고 새로운 정치적 언어 사전을 만들어냅니다. 루소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개인이 모여서 고유한 정체성과 생명, 그리고 의지, 즉 일반 의지를 가진 거대한 공적인 인격체가 탄생한 것이죠. 루소가 이 용어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새로운 공동체, 즉 정치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대상일 때는 국가라고 부르고요. 법을 만드는 능동적인 주체일 때는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개인의 역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할 때는 주권의 일부인 시민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셈이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든 법을 지키고 복종해야 할 때는 신민이 됩니다. 피치자인 거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그 법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루소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통치, 바로 인민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주권자, 즉 우리 모두의 결합체인 공동체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자는 바로 그 구성원들, 즉 우리 자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가 스스로 팔다리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의지, 즉 일반 의지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이익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는 실수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개인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오직 나만의 이익을 좇는 개인의 목소리. 예를 들면 세금을 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와 내 돈 아까운데 세금 내기 싫다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 목소리는 종종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루소 철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자유로워지도록 강제될 것이다. 잠깐만요. 강제와 자유라니요.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요? 누군가를 억지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거의 모순어법처럼 들리죠?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루소의 대담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의 일반 의지는 더 깊고 이성적인 우리의 진짜 의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장 운동하기 싫고 달콤한 케이크만 먹고 싶은 건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차원의 이성적인 의지, 즉 나의 진짜 의지겠죠? 만약 공동체가 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고 정했다면 이것은 내가 단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의 진정한 의지, 즉 건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나를 나의 저급한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워지도록 강제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죠.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 상태로 들어서는 이 전환은요,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심오하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는 사회계약이 얼마나 위대한 거래인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하지만 언제나 불안했던 자연적 자유를 내어줍니다. 그 대신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되죠. 본능과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루소에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본능에만 충실한 동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이성적인 존재, 즉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 맘대로 뭐든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루소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내 안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상태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 스스로가 동의하여 만든 규칙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유라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변화는 이제 물질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가 땅이나 물건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재산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점유만 있을 뿐이죠. 이건 말 그대로 내가 힘으로 지키고 있는 동안만 내 것이고 언제든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회계약을 맺고 시민 상태로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 위태롭고 일시적인 점유가 법으로 보장되는 안전하고 확실한 소유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루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냥 깃발 하나 꽂고 오늘부터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지어야 하고, 둘째,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차지해야 하며,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땀 흘려 노동하고 경작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나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탐욕을 막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회 계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역설이자 가장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나의 재산을 일단 공동체에 맡기는 행위는 사실 잃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는 그 재산에 절대 보장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나에게 되돌려줍니다. 나의 불안하고 약한 점유가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 힘으로 지켜주는 강력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거래가 아닐까요? 결국 사회계약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힘이나 재능의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약속과 권리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자연이 만들어낸 물리적 불평등을 인간의 약속이 만들어낸 도덕적 평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이상은 종이 위의 설계도만으로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저 위대한 일반 의지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계약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탄생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와 같은 일반 의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이 강력한 집단적 힘, 즉 주권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떤 한계를 갖는지 그 본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권의 본질부터 파헤쳐보죠. 루소에 따르면 주권에는 절대 포기하거나 나눌 수 없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그냥 국가가 가진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만들 때 모두가 동의했던 그 집단적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주권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정당한 힘인 셈이죠. 루소는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한테 법을 집행하는 권력은 맡길 수 있어도 법을 만들려는 그 근본적인 의지 자체는 오직 인민 전체에게 온전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민이 그 의지를 포기하고 특정 왕이나 귀족에게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고 그 사회는 그냥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하죠.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당시 정치 이론가들이 주권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비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요술사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몸을 칼로 막 분해했다가 다시 붙이는 마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권을 나누는 건 그냥 눈속임이고 기만이라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거나 세금을 걷는 권리 같은 것들은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이라는 하나의 의지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활동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주권이 표현한다는 이 일반 의지는 대체 뭘까요? 아마 사회계약론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개념이 바로 이 일반 의지일 겁니다. 일반 의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 의지가 아닌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체 의지라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들을 그냥 전부 더해놓은 거예요.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들의 단순한 총합이죠. 반면에 일반 의지는요, 이런 이기적인 욕구들을 필터로 싹 걸러내고 남은 아주 순수한 공동의 이익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막 충돌하잖아요. 그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공통적으로 남는 부분, 바로 그게 일반 의지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해지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에 다리를 놓을지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전체 의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집 땅값 오르니까 찬성, 공사하면 시끄러우니까 반대, 내 친구가 건설업자니까 찬성. 이런 모든 사적인 동기들을 그냥 합쳐놓은 거죠.
하지만 일반 의지는 이런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강을 건너는 마을 사람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바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가 항상 옳고 공공의 이익을 향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일반 의지가 언제나 옳다면 왜 공동체는 종종 아주 어리석고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루소도 당연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루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민의 의지 자체가 썩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종종 속는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파벌, 즉 부분적인 이익 집단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공동선은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더 이상 일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한쪽 파벌이 다른 쪽 파벌의 힘으로 이긴 결과일 뿐이죠. 투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파벌 대 파벌의 싸움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루소는 진정한 일반 의지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안에 파벌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일반 의지라는 이름 아래 행사되는 절대적인 권력. 어쩐지 좀 무섭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칫하면 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동체의 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우리 자유의 일부를 공동체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넘길지, 즉 무엇이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권한을 바로 주권자, 즉 공동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개인 한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반성의 원칙이야말로 주권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법을 만드는 나 자신도 그 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면 누가 감히 불공정한 법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루소가 생각한 시민사회 정의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 조건에 나 자신도 똑같이 복종함으로써 시스템 자체의 공정함이 내장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만 복종하는 셈인데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의지, 즉 일반 의지인 겁니다. 루소가 사회계약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유리한 교환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회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주는 안전하고 보장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주권자는 오직 일반적인 규칙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규칙, 즉 법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대체 누가 그렇게 중요한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 걸까요? 루소에게 법은 그냥 힘 있는 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법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일반 의지의 공식적인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은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 법이 될 수 있지만 홍길동 씨는 100만 원을 내시오는 법이 아니라 그냥 특정 개인에 대한 명령, 즉 정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항상 일반성을 가져야 하죠.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정이었어요. 루소의 기준에 따르면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주권자인 인민이 만든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 나라도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당성이 왕이냐 대통령이냐 같은 정부 형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의지에 의해 통치되느냐 아니냐에서 온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중이 마음속으로는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루소는 이 특별한 인물을 입법자라고 부릅니다. 이 입법자는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정치라는 거대한 기계를 설계하는 기술자이지만 직접 그 기계를 운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온 조건들을 보세요.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개인들을 공동체의 일부로 바꾸는 인간 본성 개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게다가 사람을 직접 다스리는 권력은 전혀 없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권위를 빌려서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하죠.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 아닌가요? 이 인용구가 입법자의 과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입법자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새로운 사회 정신을 불어넣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립적인 개인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과 같은 입법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걸작을 그려낼 캔버스, 즉 인민 그 자체가 좋은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루소는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법이라는 게 모든 사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해요. 법을 받아들이는 인민이 그럴 만한 수준, 즉 적절한 발전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루소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국가는 나쁜 관세비 뼛속까지 스며들기 전인 젊음의 시기에 있어야 하고요. 또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유해서 타락하지도 가난해서 비굴하지도 않아야 하고요.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을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겠죠. 이 말이 루소의 경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 민족에게 자유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그 민족의 젊은 시절 단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 시민정신이 늙고 쇠약해져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면 혁명으로 독재자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는 아주 비정한 경고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만약 인민이 준비되었고 기적적으로 훌륭한 입법자까지 나타났다면 그들이 만드는 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루소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좋은 법은 궁극적으로 딱 두 가지, 바로 자유와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유는 국가 공동체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평등은 그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그런 식의 산술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이 정의에서 보듯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노예처럼 부릴 만큼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부의 격차를 막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등입니다. 루소는 상황의 힘,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이 사회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불평등 쪽으로 기울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인위적인 힘으로 계속해서 이 기울어진 저울을 평등 쪽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루소의 아주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큰 목표는 같더라도 각 나라의 지리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땅이 척박하면 공업을, 땅에 비옥하면 농업을 장려하는 식으로요. 법이 그 땅의 자연스러운 조건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지혜가 돋보입니다. 주권과 법에 대한 루소의 이 까다롭고 이상적인 비전을 되짚어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법들은 과연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반의지의 진정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소수 권력자들의 특별한 이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은 아닐까요? 자, 사회 계약을 통해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온전히 바쳤죠. 그래서 하나의 정치체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루소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 그가 눈먼 군중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집단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에 꼭 필요한 그런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루소가 내놓은 답은요, 왕이나 똑똑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좀 비범하기까지 한 인물, 바로 입법자를 제시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그 자체를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완벽한 규칙, 완벽한 법을 만들려면 이 입법자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감정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법이라는 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열정을 이해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루소는 정말 중요한 선을 하나 긋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입법자와 군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법자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통치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될 기본 틀, 즉 국가 시스템의 골격을 세우는 천재적인 설계자입니다. 마치 몽테스키우가 말했듯이 사회가 처음 태어날 때는 지도자들이 제도를 만들지만 그 후에는 제도가 지도자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입법자가 바로 그 최초의 제도를 만드는 사람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의 지위는 좀 역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의 신성함을 지키려면 자기가 만든 그 권력 구조의 바깥에 서야 한다는 거잖아요. 즉,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어떤 공식적인 권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직분은 행정권도 주권도 아니에요. 만약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은 그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영원한 불의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입법자의 과업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혼자 고독하고 독립적이었던 개인을 자신을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 여기는 시민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작업이죠.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빼앗고 그 대신에 공동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법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입법자에게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법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직 계몽되지 않은 대중한테 순수한 이성만으로 이 법이 좋으니까 따르세요 라고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제 막 태어난 인민이 건전한 정치 원칙을 이해하고 따르려면 결과가 원인이 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그 사회 정신이 역설적으로 그 제도 다차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권위의 본질에 대한 아주 심오한 도전이죠.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소는 역사 속 위대한 입법자들이 신의 권위를 빌려왔다고 말합니다.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나 제네바의 칼뱅처럼 말이죠. 그들은 국가의 법을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논쟁 없이도 설득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그 설득의 간극을 신성한 권위로 메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불안정한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입법자의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민, 즉 그 국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루소는 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무 사회에나 아무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을 세우기 전에 그 인민의 성격과 성숙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민도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을 때 가장 유순하고 새로운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관습이 자리를 딱 잡아버리고 편견이 뿌리 내리고 나면 그 후에 개혁을 시도하는 건 위험하고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마치 의사를 보기만 해도 발작하는 어리석고 겁 많은 환자처럼 늙은 인민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누가 손대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 인민은 아직 야만 상태, 즉 젊을 때 자유를 쟁취할 수 있지만 한번 시민으로서의 활력을 잃고 타락해버리면 그 어떤 혁명으로도 진정한 자유는 되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요 사태는 국가를 파괴할 수 있어도 혁명이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쇠사슬이 부서진 후에도 그들에게는 해방자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주인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루소는 실제 역사에서 예를 가져와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스파르타를 보세요. 리쿠르고가 법을 줬을 때 스파르타는 아직 젊고 야만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변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공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반면에 러시아의 퓨트르데이제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 미성숙한 러시아인들을 너무 서둘러서 억지로 독일인이나 영국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건 근본적인 실수였다고 루소는 지적합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문명화될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야만적이라는 사실에만 집착했다는 거죠. 자, 적절한 시기 외에도 국가의 물리적인 차원, 그러니까 영토의 크기나 인구 같은 것들이 좋은 법이 뿌리 내릴 수 있는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루소가 제시하는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인 유대는 필연적으로 느슨해지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긴 지렛대가 조종하기 더 어려운 것처럼 사회적 유대라는 끈도 길어질수록 그 결속력이 약해지는 이치와 같죠. 거대한 영토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까지 만들어내죠. 행정 단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국민들은 서로 다른 기후와 관습 속에서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란을 겪게 되고요. 결국 국가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권위를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소모하다가 제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현명한 정치가는 국가 보존에 가장 유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겠죠. 하지만 루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보다는 잘 통치되는 적절한 크기의 국가에서 나오는 내적인 건강함과 활력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영토 확장의 이유는 외부적이고 상대적인 반면에 국가를 건강하게 축소하는 이유는 내부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비율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토지가 모든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주민의 수는 토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하는 상태. 바로 이 균형 속에서 국가의 힘이 최대로 발휘된다는 거죠. 땅이 너무 넓으면 방어하기 어렵고 농사는 소홀해지고 남는 생산물은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땅이 너무 좁으면 이웃에 의존해야 하니까 이게 또 침략 전쟁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루소는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뿌리 깊은 관습도 없어야 하고 침략의 위험도 없어야 하고 너무 부유하거나 가난하지도 않아야 하고 이 모든 조건을 한 인민에게서 동시에 발견하는 건 극히 드물죠. 그래서 좋은 헌법을 가진 국가는 그토록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유일하게 코르시카의 용감한 인민에게서 이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완벽한 입법자와 법에 적합한 인민이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모든 입법체계가 향해야 할 그 지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루소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왜 필수적이냐고요? 특정 개인에게 종속되는 것은 곧 국가 공동체 전체로부터 그만큼의 힘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등이 필수적인 이유는 평등 없이는 자유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평등이 모든 사람의 재산과 권력이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평등은 부와 가난의 극단이 국가를 부패시키는 것을 막는 사회적 균형에 가깝습니다. 즉, 권력은 결코 폭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에 있어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루소도 이것이 하나의 이상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불평등 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힘은 바로 그 기울어지는 경향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서 평등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입법의 존재 이유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건축가의 청사진이 법 자체의 구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겠습니다. 루소는 법을 크게 4가지 뚜렷한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정부의 구조를 정하는 정치법, 오늘날의 헌법 같은 기본법입니다. 둘째는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고요. 셋째는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규제들을 넘어서 루소는 국가의 진정한 토대를 형성하는 네 번째 종류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진짜 헌법입니다. 바로 한 인민의 행동을 이끄는 도덕,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론이죠. 눈에 보이는 법 조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불문율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입법자가 남몰래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는 다른 법규들이 단지 건축물의 아치일 뿐이며 인민의 도덕과 관습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굳건히 지탱하는 쐐기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법들이 낡고 힘을 잃을 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권위를 습관의 힘으로 대체해서 국가의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법의 힘입니다. 그리고 루소는 우리에게 하나의 깊은 질문을 남기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식적으로 기록된 법이라는 게 과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원인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미 좋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저 결과물에 불과한 걸까요? 위대한 입법자가 좋은 관습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관습이 위대한 입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는 법과 사회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계약을 맺고 또 일반의지라는 공동의 뜻이 모여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고 그걸 실천할 행동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인민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 법은 대체 누가 집행하는가?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 3권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법을 만들고자 하는 고귀한 의지, 이걸 루소는 입법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법을 현실 세계에서 관철시키는 강력한 힘, 이게 바로 행정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해요. 루소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답으로 정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루소가 말하는 정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그냥 정부라고 부르는 것과는 그 의미나 위상이 조금, 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루소가 정의하는 정부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루소는 아주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국가라는 정치체를 우리 인간의 몸에 빗대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고 싶어요. 그럼 먼저 팔을 들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뇌에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팔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겠다는 공동체 전체의 의지, 즉 입법권이 바로 뇌의 역할이고요.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힘, 즉 행정권이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만 마구 날뛰는 경련 상태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확한 역할은 뭘까요? 루소는 정부를 주권자와 신민,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전체로서의 인민과 그 법에 복종하는 개개인들 사이에 놓인 중간기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중간기구예요. 정부는 절대로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주권자인 인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 잠시 고용된 일꾼, 즉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오직 인민의 자유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본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부는 절대 주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단지 주권자인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죠. 그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저 행정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민 전체의 거대한 의지와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개개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들이 휘두르는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민은 언제든지 그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권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되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민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루소는 아주 독창적인 수학적 비유를 사용해서 국가의 균형을 설명합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정부가 주권자, 즉 전체 인민과 신민, 즉 개개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추, 비례중앙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 명의 의지가 모인 주권자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이 힘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개개인에게 직접 작용한다면 개인은 그 무게에 그냥 짓눌려 버릴 겁니다. 반대로 개개인의 힘은 너무 미약해서 거대한 국가를 움직일 수는 없죠. 정부는 바로 이 거대한 주권자의 힘을 개개인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고 또 개개인의 복종을 국가 전체로 모으는 중간장치, 뭐랄까 자동차의 변속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힘과 개인의 소중한 자유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이 국가의 균형은 국가의 크기, 그러니까 인구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해져요. 인구가 10,000명인 작은 국가에서는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주권의 10,000분의 1이라는 꽤 상당한 힘을 갖습니다.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구가 10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목소리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희석됩니다. 내 한 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지죠. 즉, 국가가 커질수록 개개인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정치적 자유가 줄어든다는 이 단순한 원칙. 이것이 바로 왜 국가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부 형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루소의 핵심적인 논거가 됩니다. 자, 이제 정부라는 조직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루소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냉철한 법칙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정부 내부에서 작동하는 힘과 의지에 관한 반비례 법칙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 그러니까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의지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나 월급 인상, 재산 증식 같은 아주 사적인 욕망이죠. 둘째는 자신이 속한 정부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의지입니다. 가령 우리 부처의 예산을 더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인민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일반 의지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이 일반 의지가 다른 모든 의지를 압도해야겠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게 그렇지가 않죠. 이 세 가지 의지는 언제나 서로 충돌하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공직자는 마땅히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 일반 의지를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조직의 이익인 조합의 의지, 개인의 이익인 개별 의지는 가장 나중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 즉 개별 의지를 가장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 조합의 의지를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 일반 의지는 가장 나중으로 미루기 쉽습니다.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비극적인 괴리, 이것이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자 타락의 씨앗이라고 루소는 지적합니다. 이 모순에 대한 분석에서 루소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행정관의 수가 많을수록 정부는 더 약해진다. 이게 딱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보통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국가가 가진 행정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나눠 쓰는 행정관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줄어들겠죠. 게다가 수많은 개별 의지와 조합 의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부 전체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과 의지의 반비례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나 의회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행동이 느리고 강력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의지가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반면에 단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갖고 결정하는 정부는 어떻겠어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것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정부 형태에 내재된 역학관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루소는 바로 이 원리, 즉 국가의 크기와 정부의 힘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통치자의 수에 따라 정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바로 민주정, 귀족정, 그리고 군주정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형태가 가진 특징과 장단점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세 가지 정부 형태를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모든 인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은 행정관의 수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약한 정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자제력이 강한 작은 국가에나 적합하다고 봤고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은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지니까 중간 크기 국가에 어울린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군주정은 가장 강력한 정부니까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아주 큰 국가에 적합하다는 것이 루소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민주정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여겨지는 이 민주정에 대해서 놀랍게도 루소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순수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루소가 제시한 민주정의 실현 조건들을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선 모든 시민이 광장에 직접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아주 작아야 합니다. 또 생활 방식이 단순하고 소박해서 복잡한 이해관계나 갈등이 없어야 하고요. 지위와 재산도 거의 평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너무 부유하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려고 들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스스로를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치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끊임없는 용기와 경계심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 모든 조건이 현실 세계의 한 국가에서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루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신들의 인민이 있다면 그들은 민주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토록 완벽한 정부는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은 즉 민주정은 너무나 순수하고 이상적이어서 온갖 욕망과 결점을 지닌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아주 통렬한 진단인 셈이죠. 다음은 소수의 사람이 통치하는 귀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족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루소는 이 귀족정도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인류 초기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지혜와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끄는 자연적 귀족정입니다. 둘째는 권력이 혈통에 따라 세습되는 세습적 귀족정이고요. 루소는 이 세습 귀족정을 능력이나 덕성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우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아주 혹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선거 귀족정입니다. 이건 인민 전체가 자신들을 다스릴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소수의 인물들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루소는 바로 이 선거 귀족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부 형태라고 극찬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통치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 즉 공화정의 핵심 원리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죠. 바로 이 선거 귀족정이야말로 루소가 생각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훌륭한 정부 형태였습니다. 통치자의 덕성과 능력을 인민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했던 정부 형태죠. 단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군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주정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모든 힘과 의지가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마치 한 사람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죠. 군주 개인의 사적인 의지, 즉 개별 의지가 인민 전체의 일반 의지를 너무나 쉽게 억누르고 국가 전체를 자기 것처럼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또 군주의 진짜 이익은 인민을 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고 순종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있기 쉽고요. 여기에 더해 어리석거나 포악한 후계자가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왕위계승 문제까지 군주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늘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루소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아주 흥미롭고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보통 군주론 하면 왕에게 권모술수와 통치술을 가르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루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군주장의 위험하고 비정한 본질을 인민에게 낱낱이 폭로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즉, 왕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공화주의자들을 위한 일종의 경고문이자 필독서라는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자,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이 세 가지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루소가 생각한 궁극의 최고의 정부는 이 셋 중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겁니다. 루소의 최종 대답은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 형태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자유는 모든 풍토에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므로 모든 인민의 손에 닿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최고의 정부 형태란 세상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회가 처한 고유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어떤 정부가 최적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 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와 같은 경제 생산 방식, 인구의 규모와 밀도,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기질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루소는 덥고 풍요로운 남쪽 나라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쉬워서 강력한 군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춥고 척박한 북쪽 나라 사람들은 근면하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화정이 더 어울린다고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옷이 없듯이 모든 국가에 맞는 단 하나의 완벽한 정부 형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루소의 최종 결론입니다. 수백 년 전 루소의 이 날카로운 분석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소가 제시했던 기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기, 인구, 지리적 조건, 국민성,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의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찾기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루소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숙제일 것입니다.